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온 제9호 태풍 마이사기.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7m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내일 저녁 제주 서귀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뒤 목요일인 모레 새벽 부산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당장 오늘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월 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7개월 만으로 최근 촉발된 수도권 재유행 영향이 컸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공식 집계는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미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석 달간 10대 이하 감염자가 720% 늘어 전체 증가율 270%에 비해 높았고 입원을 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유독성 물질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2달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을 바짝 뒤쫓는 것으로 나오면서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정상에 올랐습니다. 핫백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등을 종합해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정하는 차트로 발매 첫 주에만 미국에서 3,390만회 스트리밍됐습니다. 지난달 28일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한 제9호 태풍 마이사기,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심 부근에 초속 47m의 강풍을 품고 매우 강해 등급으로 발달했습니다. 지난주 강한 바람을 몰고 왔던 태풍 바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마이삭은 당장 오늘부터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태풍은 내일 저녁 제주도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뒤 모레 목요일 새벽 남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목요일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길목에 들 것으로 보이는 제주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의 강풍이 불고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올라온 태풍 마이삭입니다. 중심 부근에서 태풍의 눈이 뚜렷이 보입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940헥토파스칼, 강풍 반경은 380km고 최대 풍속은 초속 47m입니다. 강풍 등급 4단계인 매우 강으로 발달했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초속 40m가 넘으면 큰 바위를 날려버리고 달리는 차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마이삭이 내일 저녁 7시 제주 서귀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모레 목요일 새벽 3시쯤 부산 부근에 상륙한 뒤 울산과 경주를 지나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경북 영덕 인근에서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삭은 평년보다 1도 높은 30도가량의 뜨거운 해수면 위를 지나면서 세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지난주 서해안을 따라 북한 황해도에 상륙한 바비보다 강력한 데다 남해안으로 상륙하면서 강풍과 폭우에 의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제주도는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립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차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길목에 놓인 제주와 영남 해안 그리고 강원 동해안에선 모레까지 최대 4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과 중부지방, 경북에도 100에서 2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와 영남 해안에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이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마이삭은 모레 새벽 남해안에 상륙할 때도 중심 부근에선 초속 4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는 상륙 기준으로 역대 가장 강했던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의 초속 36m를 크게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30도 안팎의 뜨거운 해수면 위를 통과하면서 매우 강해 등급으로 발달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의 강풍과 함께 지역에 따라 40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취재 기자와 태풍 소식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태풍 마이삭이 지금 정확히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네, 태풍 마이삭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서쪽으로 좀 더 올라오면서 오키나와 서쪽으로 치면 약 180km 부근에서 올라오고 있고 제주도로 치면 제주도 남쪽 740km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심 부근에는 초속 47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 강풍 등급으로는 네 번째 단계인 매우 강 등급으로 발달했습니다. 기상청은 중심 풍속이 초속 44m 이상 54m 미만일 때 매우 강으로 분류하는데요. 초속 54m 이상이면 초강력 등급인데 기상청은 지난 5월에 태풍특보를 개선하면서 이 초강력 등급을 신설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준이 초속 54m입니다. 네, 태풍의 시간대별 예상 이동 경로를 볼까요? 네, 목요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부산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 새벽 4시에는 울산과 경주 사이를 지나고 5시쯤에 포항을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경북 영덕 인근에서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태풍이 부산과 울산, 그러니까 한반도 남동쪽 끝부분을 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 서쪽에서 접근하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좀 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륙하지 않고 해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난주 서해안을 따라 올라와서 북한 황해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 이 바비보다 마이삭이 더 강력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 마이삭의 최전성기 세력은 앞서 서해안으로 북상한 제8호 태풍 바비보다 조금 더 강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내륙을 직접 지나는 만큼 실제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부산 등 경상도를 통과하는 목요일 새벽에 마이삭의 강풍 반경, 그러니까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반경은 400km에 달합니다. 지난주 바비가 비교적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서 북상한 것과는 다른 부분인데요. 그만큼 강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주 바비가 주로 제주와 남해안 일부에 비를 많이 뿌렸다면 이 마이삭 같은 경우는 제주는 물론이고 영남 해안 그리고 강원 동해안에도 내일부터 모레 사이 최대 400mm의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역대 가장 강력했던 2003년 매미와 비교하면 위력이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그런 태풍들을 보면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를 들 수가 있는데요. 두 태풍이 각각 상륙할 당시 중심 부근 풍속은 초속 36m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는 마이삭은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3일 목요일 새벽에도 초속 40m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륙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태풍 마이삭이 태풍 매미나 루사보다 위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륙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루사 중심 풍속 초속 36m보다 훨씬 더 강할 것으로 보여서 더 큰 피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변을 잘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최소 144명이 새롭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시간 뒤인 오전 9시 30분에 발표될 정부의 오늘 0시 기준 공식 집계에서는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 7개월여 만에 결국 2만 명 선을 넘게 됐는데 8월 14일부터 다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수도권 집단 감염에 영향이 컸습니다. 중증 환자의 증가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는 19,947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까지 서울 82명, 경기 45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에서만 최소 144명이 추가돼 확진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4일 만인 4월 3일 1만 명을 넘어선 건 2, 3월 대구 신천 지발 집단 감염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이후 4, 5월 황금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나 농번기를 앞둔 7월 해외 확진자 유입이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최근 수도권 재유행이 더해졌습니다. 목표로 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경험을 한 거는 변수들과 또 누적된 감염이 쌓이다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거를 8월 14일 이후 18일 동안의 확진자가 누적 확진자의 26%에 달하는데 특히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감염이 많았습니다. 확진자 급증과 함께 60대 이상 확진자,
위중, 중증 환자 비율이 늘어난 것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400명을 넘어섰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와 그제 200명대로 주춤해졌지만 강화된 거리 두기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확산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는 신도와 가족 등 4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교회 목사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했고 가짜 정보도 신도들에게 전했는데 최근 본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많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코로나19 유행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겁니다. 인천 서구의 한 교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설교 영상입니다. 가짜 정보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QR코드 있잖아요. 그거 하면 중국으로 다 넘어간대요. 나 엊그제 들었어요. 백신을 개발하면 백신을 맞은 사람 그 백신 안에 그 사람의 유전자까지 다 조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신과 그래서 백신 맞으면 절대 안 된다고 또 막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믿거나 말거나. 이 설교를 한 목사도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40명입니다. 교회는 지난 16일을 마지막으로 대면 예배는 중단했습니다. 교회 측은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표현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석 달 동안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감염자와 입원자, 사망자 모두 2~3배 더 많습니다. 어른들에 비해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통념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자나 입원자 등이 전체 통계와 비교했을 때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미국 소아과학회가 내놓은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석 달 동안 미국의 전체 감염자는 270% 증가했습니다. 반면 10대 이하 어린이 증가율은 720%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입원자와 사망자의 증가율도 어린이가 더 높았습니다. 전체 입원자 증가율은 122%, 어린이 입원자는 356%였습니다. 사망자도 전체 연령에서 115% 늘어나는 동안 어린이는 229% 증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많은 주가 정확한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유소아나 10대 등 구체적인 연령별 차이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난 5월 20일 5%에 불과했던 미성년 감염자 비중이 3개월 뒤 9%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코로나19에 걸린 아이들 가운데 흑인과 라틴계 아이가 상태가 악화돼 입원할 확률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보다 지금 더 빠른 속도로 미성년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을 바짝 뒤쫓는 것으로 나오면서 신경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때보다 더 결과를 알기 힘들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Donald Trump has been a toxic presence in our nation for 4 years, poisoning our very democracy. 그동안 폭력을 조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폭력 사태를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 만에 지역 유세에 나섰습니다. 거리 두기를 염두에도 따로 청중을 부르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지켜봤다며 바이든이 폭도들보다 경찰을 더 비난하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또 계속 지하실에 있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조롱했습니다. 정치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지지율에서 앞서지만 최근 경합주에선 격차가 꽤 줄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선 오히려 근소하게 뒤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의 지지율 격차가 지난 대선에 비해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세 차례의 토론회가 두 후보에겐 더 중요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정상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바로 전날 열린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도 4관왕에 올라 K-팝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LA 홍희정 특파원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핫100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등을 종합해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입니다. 핫100에 한국 가수가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수 싸이가 2012년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적 있지만 1위에 오르진 못했습니다. And the VMA goes to BTS on. 방탄소년단은 하루 전 열린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VMA에서는 4관왕에 올랐습니다. 베스트 팝과 베스트 그룹, 베스트 K-팝, 베스트 안무 등 후보에 오른 4개 부문 모두에서 수상을 한 겁니다. 특히 베스트 팝 부문은 레이디 가가와 저스틴 비버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받은 상입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방탄소년단은 영상으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We are truly honored and we want to give a credit to our fans, ARMY, and people who support us and relate to our music. Yeah? 빌보드는 차기 그래미 어워즈 후보 가능성이 있는 아티스트 18팀 중 하나로 방탄소년단을 꼽으면서 4집 타이틀곡인 온이나 다이너마이트가 후보에 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어제 경기도 시흥시의 한 음악학원 관련 확진자가 12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악학원 감염은 집단 감염에 그치지 않고 N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윤 기자, 걱정입니다. 이 음악학원에서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확진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목감음악학원에서 시작된 일인데요. 학원 원장이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감동과 농곡동 주민 6명도 어제 확진됐습니다. 6명 중 5명은 초등학생들도 학원 수강생이고 나머지 1명은 수강생의 가족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확진자 어린이가 다녔던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4명과 직원 1명도 확진됐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모두 12명이나 추가 확진된 것입니다. 이 앞서 확진된 시흥 82번과 83번 모두 음악학원 수강생이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진된 초등학생들 중 일부가 지난주 초에 목감 초등학교에 등교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N차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초 감염원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노령층이 많은 요양원 집단 감염도 적지 않은데 서울 성북구의 한 요양원에서는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 성북구 보문동의 케어윌 요양원에서 확진자 1명이 처음 나왔는데요. 그런데 어제 80대 입소자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입소자 96명과 근무자 81명 등 접촉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계 호주인 CCTV 유명 앵커가 중국에서 구금됐다는 소식입니다. 호주 외무부는 어제 중국 정부로부터 청내 앵커가 구금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청내의 구금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태생의 청내인은 호주에서 일을 하다가 2003년부터 베이징에서 CCTV 기자로 활동해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맞춤형 긴급 지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며 이번 주 당정청 회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취임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전 국민에게 2차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홍 부총리가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철없는 이야기라는 통합당 의원의 발언에 동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황스럽다며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비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회 박성민 당 청년 대변인을 깜짝 발탁했습니다. 1996년생 24살의 대학생으로 지난해 공개 오디션을 통해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역대 민주당 최고위원들 가운데 최연소입니다. 이스탄공이 재매각을 앞두고 조직 규모를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91명이 신청했습니다. 회사가 예고한 700여 명 구조 조정에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스탄공은 조만간 나머지 600여 명에 대해 정리해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카카오게임즈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습니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선 역대 최고 경쟁률인 1,479대 1을 기록했습니다. SK바이오팜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의 은행들이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합니다. 오전 9시 반에 영업을 시작해 3시 30분에 문을 닫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고스톱을 친 고령자 4명이 동시에 감염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집에서 함께 고스톱을 쳤는데 마스크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제주시 도두동 민속 5일 시장 근처 밭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날 밤 편의점 근무를 마친 뒤 귀가하지 않아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국인들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가 호찌민 공항을 통한 대규모 한국인 예외 입국을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어제 한국 기업인과 교민 등 130여 명이 베트남에 도착했고 이달과 다음 달 각각 300명가량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더위 속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간호사들을 위해 가수 아이유 씨가 1억여 원 상당의 얼음조끼 4천여 벌을 기부했습니다. 아이유 씨는 지난 2월에도 의료진을 위해 2억여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오늘부터 온라인 전시관을 개관합니다. 40주년 특별전 등 그동안 5.18 기록관이 진행한 모든 전시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만든 온라인 나눔 사이트가 오늘 문을 엽니다. 무소유 나눔 페스타를 줄여서 문화페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무료로 물품을 나눌 수 있습니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오늘 개막해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오늘 개회식을 하고 오는 7일과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4일부터 17일까지 대정부 질문, 그리고 다음 달 5일부터 3주 동안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스타가 SNS에 협찬을 받지 않은 척 후기를 올리는 이른바 뒷광고가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하는데 앞으로 올리는 게시물뿐 아니라 예전에 올린 뒷광고도 고쳐야 합니다. 코레일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추석 승차권 예매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판매는 없애고 온라인과 전화로만 예약을 진행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 예매를 진행하고 내일부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분야별 뉴스를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구름이 많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도와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9호 태풍 마이삭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전남과 경남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은 내일 저녁 서귀포 부근 해상을 지나고 모레 목요일 새벽 부산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제주도와 영남 해안, 강원 동해안에 100에서 최대 4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과 그 밖의 지역에도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과 광주 23도, 부산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2도, 광주 33도, 부산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같이 사는 남성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가방 밖으로 손가락을 내밀었을 때 꺼냈더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며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동거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지만 변호인을 통해서는 죽일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아이를 가방에 가둬놓고 밥을 먹고 지인과 통화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는데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것보다 더 잔혹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도 넓은 의미의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동거녀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12차례, 아이 몸에 멍이 사라질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 아이의 이모는 용서받고 싶으면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하지 말라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숨지게 한 동거녀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고의로 죽인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A씨는 최종 변론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전북 군산항 삼부두에 있는 한 폐타이어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살수차를 포함한 차량 35대와 인력 136명을 투입해 폐타이어 600톤을 치우면서 약 12시간 만인 오늘 새벽 6시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충북 충주의 한 교차로에서 25인승 통근버스가 SUV 차량과 충돌한 뒤 도로 옆 6m 높이의 옹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와 버스 승객을 포함한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두 차량의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김정열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1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김 씨를 적발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75%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밤부터 30일까지 이라크와 이란 등지에서 이슬람 시아파의 최대 종교 행사인 아슈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슬람 시아파의 최고 성지로 꼽히는 이라크 남부 카르발라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기 680년 시아파 초기 지도자인 이맘 후세인이 수니파에게 살해된 날을 추모하는 행사인 아슈라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이 모여들면서 압사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참여자가 다소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재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순례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بتطبيق التوجيهات الصادرة من خلية الأزمة واللي هي التعفير والتعقيم وارتداء كفوف والكمامات. 아슈라에 참여한 순례자들은 자신의 몸을 때리고 채찍질하는 의식도 함께 치릅니다. 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이맘 후세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의 의미를 담은 추모 방식입니다. 사상자가 나오면서 정부가 자제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일부 순례자들은 이 같은 의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격정적인 의식을 치르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라크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 이란과 예멘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사나 지역에서도 아슈라 행사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각지에서 모인 시아파 순례자들은 이맘 후세인을 상징하는 깃발을 흔들면서 추모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슬람 시아파만의 종교 행사인 아슈라는 이슬람 종파 분리와 갈등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장지향 아산 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도 간단히 전해드렸습니다. 종교 행사 아슈라가 시작된 이유가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 때문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가운데 순니는 다수파로서 85% 정도를 차지하고요. 네. 대부분 아랍 민족이고 사우디가 대표국을 자처합니다. 한편 이 시아파는 소수파라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이란이 종주국이고 이제 페르시아 민족이죠. 물론 아랍 민족인 이라크, 바레인에서도 다수파가 시아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아파는 소수파다 보니까 이 정통성 컴플렉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의식이나 이런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슈라 같은 경우도 이슬람을 만든 예언자 무하마드가 죽고 나서 후계자를 선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85%를 차지하는 순니 다수파들은 그러면 후계자는 선출을 하자라고 했지만 이 시아파는 아니다. 직계 혈통만이 후계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때 이 직계 혈통인 사대 칼리프 알리의 아들인 후세인이 수니파에 의해서 정말 잔인하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후세인의 고통을 기리자라고 하면서 이슬람력 첫 달인 1월 10일째 날에 이 시아파들은 맨살에 이렇게 쇠사슬을 치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의식을 거행을 하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연대 의식을 이렇게 고취를 하고 우리가 네. 소수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종교적으로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사실 옆에서 지켜보면 약간 무섭기는 합니다. 네. 자, 그동안 중동 분쟁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이 바로 종파 갈등이잖아요. 이렇게 오랜 기간 이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 위정자들, 특히 권위주의적인 리더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이 갈등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순니 시아 갈등이 사실 1400년 전으로 기원이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갈등이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우리나라 지역 감정처럼 현대에 들어와서 이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을 통해서 편을 일부러 나누고 자기 세력 결집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한 결과인데 이렇게 갈등이 악화된 시기가 냉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문명 충돌론을 썼던 이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교수도 사실 냉전 이전에는 이슬람 문명 내에서 굉장히 협력이 순니 시아 갈등이 아닌 협력이 발견됐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도 이 종파와 전혀 상관없이 반미, 친미의 입장에 따라서 이란인 이 시아파 종주국을 이 순니파 다수인 아랍 국가들이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냉전 이후에 이제 외부의 적이 불분명해지면서 다시 한번 이 권위주의적인 이 위정자들이 새로운 분열의 이 정치 대상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새삼스럽게 이 종파 갈등을 굉장히 부추긴 것이죠. 네. 자, 최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수교를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의 수교에 긍정적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중동 평화 협약이 종파 갈등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중동의 역학 구도를 어느 정도나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그야말로 지금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종파별 갈등에 정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중동 정치하면 무슨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터키 성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전환을 하고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폭발 참사가 일어나고 정말 어지럽고 우울한 소식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예, 정말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이 타이밍을 교묘히 노렸다라는 생각은 들고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코로나 무능이랑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두고 왜 하필 지금 저걸 발표를 했을까라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아랍 국가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자기 편이라는 아랍 쪽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니파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보도만 안아야 되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에서 부정부패, 권위주의적인 정국 운영, 시민사회 탄압, 무능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약자인 팔레스타인에 대한 비판은 정당성이 떨어지는 거고 도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랍 국가 내 순위파 내 합의였지만 이제 UAE나 사우디 같은 걸프 산유 왕정들이 아니다. 우리도 세계적인 기준, 국제 기준에 맞는 이런 개혁 개방도 네. 하고 외교 정책 또한 이 종파, 종교가 아닌 국제사회의 원칙에 맞게 실리를 추구하자라고 하면서 기존의 입장에서 180도 바뀌는 전환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이었습니다. 민족적, 정치적 이유 등이 얽히고 설켜 세계의 화약고라는 오명이 붙은 중동. 그 배경에 무엇보다도 종교 갈등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려 1400년을 이어온 뿌리 깊은 종교 갈등을 끝내고 화합과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 중동의 변화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로 예정됐던 의사 자격 시험을 의대생 90% 가까이가 접수 취소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시험 날짜를 일주일 미루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예정됐던 의사 시험을 일주일 미뤘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험일을 일주일씩 수년하기로 하였으며 9월 1일 응시 예정자는 9월 8일에 응시하고 이런 분위기는 오전만 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곳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휴업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내내 의료진의 침묵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내년 의료 현장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접수한 의대생은 3,200여 명입니다. 그리고 89.5%가 접수를 취소했습니다. 의대에 갓 입학한 예과 1학년부터 5년 차인 본과 3학년 학생도 동맹 휴학을 결의한 상태입니다. 만일 올해 뽑는 의사가 크게 줄면 대형 병원은 당장 내년부터 인턴을 뽑지 못합니다. 군의관과 보건소 공중보건의도 부족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의료 현장 안정화는 이번 주 정부와 의사들이 얼마나 진전된 대화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정부가 의사 시험을 연기했지만 의대생들은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의료 공백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벌써 서울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일째 휴진을 이어가는 전공의들은 오늘 집단 휴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 12일째. 정부가 의사시험 연기 카드를 냈지만 의대생들은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 변화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정책 변화를 요구한 것이지 국시를 미뤄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고요. 어떠한 정책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뒤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협의기구 등으로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명문화된 정부 입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항의의 뜻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기준 사직서를 낸 전공의와 전임의만 약 90%에 달합니다.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갑니다. 서울대병원은 연기할 수 있는 외래와 시술 진료는 줄이고 입원 환자를 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으로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오전 집단 휴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대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기다리다가 분양을 받으라는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충고라는 반발도 당장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영끌에서 집이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될 물량 또 신도시에서 공급될 물량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분양을 받는 것이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으로 각종 대출을 끌어모으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런 현상이 사회적 불안감 탓이라며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패닉 바잉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들이 오히려 청년들의 마음을 더 급하게 할 우려가 있다. 지난주 30대가 비싸게 부동산을 사는 게 안타깝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정책 실패를 청년들의 선택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래가 두려워서 내 자녀를 위해서 집을 사는 청년들의 꿈이 이게 왜 투기로 몰아붙여져야 됩니까? 온라인 공간에선 30대를 자처하는 네티즌들이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약 가점이 40대와 50대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30대에게 분양만 기다리라고 하는 게 현실과 동떨어진 충고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총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배재정 전 의원을 정무비서관에 앉히는 등 비서관 6명의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주택자였던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이 나가면서 청와대는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게 했던 다주택 참모를 모두 정리하게 됐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를 두고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숙명여대 총동문회장에 단독으로 출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문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동문이라는 겁니다. 반대 서명은 이틀 만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김순례 동문의 총동문회장 취임을 반대합니다. 숙명여대 동문 사이에서 도는 반대 서명입니다. 김순례 전 의원이 이 대학 총동문회장에 단독 출마하자 반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러 차례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 전 의원을 동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엔 세월호 유가족을 혐오하는 표현을 공유했다 징계받기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총동문회장이라고 하면 저희의 얼굴이기도 한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총동문회장이 되는 거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몇 명이 좀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김 전 의원의 동문회장 출마를 반대하는 서명은 오후 6시까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에는 실명과 학번까지 공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문 측은 학교 항의 방문 등 공식 항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어제 하루 최소 144명이 새롭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시간쯤 뒤인 오전 9시 30분에 발표될 정부의 오늘 0시 기준 공식 집계에서는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중증 환자의 증가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병실 확보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월 20일에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었고요. 7개월여가 지났는데 2만 명을 넘어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전국적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통계를 좀 놓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 어제까지 248명이 나왔고 지난 27일 441명에서 최고를 찍었다가 조금씩 정체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은경 본부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최근 확산된 전국적 대유행이 정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 정체가 아니라 하향을 가기 위해서 그 하향 곡세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즉 이번 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볼지 안 볼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국민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표현이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제가 병실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우리의 의료 체계, 방역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까? 현재로서는 말이죠. 네,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은 상급 종합병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부분은 가용이 가능한데, 다만 대부분 이제 민간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병원과의 공조 체계를 통해서 이 필요한 이 감염병 전문 병상과 중환자 치료 시설을 어떻게 추가로 확보할 것인지는 이제 협조 공조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 그 2월 달에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제일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그 당시 3월 달에 사망자가 145명이었고요. 4월 85명, 5월 23명에서 줄다가 10명대로 줄다가 지금 8월 달에 공식적으로 23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셨습니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위중자가 79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특히 고령자가 이번에 특히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 위중자 부분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가 중요한 관건이 됐고요. 중환자 시설이나 이런 치료 시설 부분은 민간 의료기관과 또 기타 공조를 통해서 충분히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데, 다만 비코로나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 코로나와 비코로나 질환의 환자 치료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 관계로서 지금 진료가 파업을 통해서 좀 차질이 많이 생겨서 이 부분이 빨리 회복이 되면서 좀 더 공조 체계가 원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틀 전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수도권 집단 감염이 본격화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번 주가 고비다, 또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2.5단계가 시행된 이번 주가 정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저도 참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데요. 이번 주가 고비다 이런 얘기를 수십 번 한 것 같습니다. 참 많이 피로하실 거고요. 현재 전국적 감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이번 주가 고비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송구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 점과 아울러서 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 국민들에게, 그다음 의료계에게 이번 주가 고비다라는 말을 좀 넘어서, 그러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환자 수는 매일 얼마가 나오면은 괜찮은 건지, 사망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정도까지 나오면 관리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에 대해 목표 설정이 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알려준 적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50명 나오면 괜찮을까요? 전에처럼 20명 나오면 안심할까요? 한 자릿수 정도로 들어와야 그래도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장기전을 가야 되고 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도 필요하고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고요. 그럼 어느 정도 숫자까지, 즉 우리 의료 체계가 관리가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또 그래야 의료 체계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구나, 아직은 좀 여유가 남았구나, 아니면 지금도 부족하구나, 더 빨리 논의를 좀 해서 좀 확대하자, 이런 목표 설정부터 좀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보고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을 좀 마련해보는 그런 시간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2.5단계를 넘어서 이번에 이 문제 해결되면 나중에 3단계를 가더라도 혹은 완화하더라도 그런 목표 설정과 장기적인 전망도 같이 좀 이제는 좀 검토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합니다. 네, 코로나19의 상황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있고 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 그리고 중환자의 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환자 수, 신규 환자 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보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즉 우리 의료 체계가 지난 2월 달에 대비해서 현재 수준에서 의료 체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많이 향상됐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변화했거든요. 음압 병상도 늘었고 또 역량도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얼마, 위중 환자 수는 얼마 정도가 적절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은경 본부장,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로도 불립니다. 짧고 굵게
진행을 하고 맞춰야 된다 이런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고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네. 그게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의문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그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전문가로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다소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민들이 지난 7, 8월 좀 이 경계가 좀 느슨해진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제대로 다시 강화를 하고 경계를 다시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 메시지 정확하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집회에 참여했거나 교회에 참여했거나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집회 안 가는데 교회 안 가는데 굳이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점은 아시다시피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라고 이렇게 표현 요새 안 씁니다만 그 22%나 되지 않습니까? 네. 즉 일상생활 누구에서도 내가 모르는 그런 집회와 관계없이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상적인 감염이라고 여러 차례 표현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국민들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상적으로 어느 누구에도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해야 된다. 모든 면에서 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해주십시오라는 부분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문하는 곳이 어디든지 또 내가 스쳐 지나가거나 만나는 사람 누군가에게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항상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자, 백신 관련 이야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3상 임상시험 진행한다. 당장 백신 접종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좀 혼란스러워요. 네네. 과연 내년 초쯤이면 우리 국민들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시기가 내년 말이 될까요? 아니면 내후년으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 초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네, 보십니까? 저도 일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적은 양이 스타트가 돼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보편적인 접종이 가능하게 되는, 즉 충분한 수량이 확보돼서 보편적 접종이 가능하게 되는 건 내년 말인 하반기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량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성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려면 안전성을 시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예, 안전성의 이슈가 이걸 정리하기에는 3상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역시 3상 임상시험을 마치고 이 약을 쓰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바꿔서 3상 임상시험과 동시에 이 부분을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가 조항이 있죠. 보시면 미국 FDA 국장이 편익을 고려해서, 즉 편익과 부작용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패스트 트랙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겠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편익이 무엇이고 이 부작용은 무엇인가를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즉 아직까지는 확정 안 됐지만 편익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전제 조건 하나, 그다음에 부작용이 그런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전제 조건 하나에서 이 부분은 좀 사용 승인을 빨리 하겠다라는 단서가 있어서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경각심을 잊지 말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틀 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죠. 이 때문에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가게 앞에 힘듭니다라는 종이를 붙이고 텅 빈 식당에서 눈물을 보이면서도 다 같이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앞에 힘듭니다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 점주가 붙였습니다. 이곳의 하루 매출은 7월 초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방역에 협조를 한다는 그런 의지와 그리고 손님들도 보시고 같이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과 그리고 저희가 많이 힘들다라는 걸 좀 호소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붙이게 됐어요. 15년째 골목을 지킨 순댓국집 안이 텅 비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애써 마음을 추스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몇 그릇 파셨는지? 순댓국 2개 팔았어요. 11시부터 지금 5시까지. 갑자기 울컥하네. 눈물 날라 그러네. 2.5단계 시행으로 새벽 1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을 그마저 밤 8시까지로 줄였습니다. 하라는 대로 협조를 해서 빨리 방역을 잘해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지. PC방과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은 이미 문을 닫은 지 2주가 되어갑니다. 기약 없는 어려움 속에 나뿐 아닌 다른 이들도 걱정입니다. PC방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출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피해가 지금 어떻게 계산상으로 어떻게 뭐라고 딱 말을 못해요. 그 알바들 일자리들이 다 없어졌고. JTBC 이혜원입니다. 러시아가 3상 시험을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접종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지윤 기자. 안전성 우려가 끊이지 않았는데 일단 11월에 접종을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라슈코 러시아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대규모 백신 접종은 11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10일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등록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백신은 1, 2, 3단계 임상시험을 거치는데 러시아 백신은 마지막 3상 시험을 생략한 채 등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상과 2상 시험 대상자도 30여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 백신 접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들 무라슈코 장관은 우리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면서도 더 자세한 연구를 위해서 이번 주부터 3상 시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항공청이 아마존의 배송용 드론을 승인해서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소포를 드론으로 운반하는 시험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31일 현재 아마존의 배송용 드론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존은 아직 대규모 배송에 나설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적극적으로 배송 드론 시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8월 연방항공청에 배송 드론을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만 운행하고 무게 2.3kg 이하 소포만 배송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카본 아마존 담당 부사장은 전 세계 고객들한테 하루 만에 소포를 보내기 위해서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면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소유한 윙이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상업용 배송 드론을 처음 승인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물류센터 UPS가 승인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신나는 노래 한 곡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요즘같이 밝은 에너지가 절실한 시기, 가요계에서는 디스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나는 멜로디와 경쾌한 안무, 디스코 춤을 군무로 소화한 이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레트로풍 디스코 팝 장르의 노래로 손찌르기 같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가 포인트인데요. 전 세계 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특별히 영어 가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노래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지쳐있는 이 시기에 힘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출발한 곡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다이너마이트를 듣고 위로와 응원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완성된 노래입니다. 출격과 동시에 세계 음악 차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4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이 수상을 하면서 이 노래의 첫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이 노래에 담겨있는 희망차고 긍정적인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꿀처럼 달콤하고 반짝이는 다이너마이트처럼 도시를 빛으로 물들이겠다는 이 노래. 삶의 소중함과 특별함을 생각하게 하는 가사가 신나는 디스코 멜로디와 화음처럼 어우러집니다. 다른 노래들도 국내 가요계의 디스코 열풍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가수 박진영과 선미의 강렬하고 중독성 있는 이 노래는 발매와 함께 국내 음악 차트 상위권을 선점했습니다. 여기에 그룹 엑소의 유닛 듀오가 내놓은 디스코 힙합 곡과 가수 주현미 씨가 발표한 디스코 리듬의 트로트 곡까지. 불황이 허덕이던 70년대에 미국을 휩쓸었던 디스코가 2020년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쾌한 스텝과 멜로디로 다시 한번 희망의 분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까지 올라온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7m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내일 저녁 제주 서귀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뒤 목요일인 모레 새벽 부산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당장 오늘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월 2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7개월 만으로 최근 촉발된 수도권 재유행 영향이 컸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공식 집계는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투수 신정락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프로스포츠 선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늘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릴 예정인 한화와 두산 베어스 경기의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정상에 올랐습니다. 핫백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등을 조합해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정하는 차트로 발매 첫 주에만 미국에서 3,390만 회 스트리밍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